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레페 백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백서에 남은 그 백서에 담은 내용들을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에서 공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이 이제 유튜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이런 걸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기술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왜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일반인들은 기술적인 내용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마지막에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는 건지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제가 시간을 내서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만든 플랫폼이 팜이라는 플랫폼인데요. 팜이라는 플랫폼은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에셋을 관리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에셋을 관리하는 플랫폼인데 어떤 걸 하냐 하면은 블록체인에 언체인에 있는 에셋뿐만이 아니고 언체인이 아니고 오프체인에 있는 에셋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셋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해주는 그런 툴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 컨트랙트를 몰라도 되는,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내가 내 자산은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산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 마지막에 가면 웹 3.0 세상에서 은행 없이 제3의 기관 없이 자기가 자기 자산을 관리하면서 모든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스마트 카드 계약을 알면 알 이유도 없고 그걸 알아서 할 필요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함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우리가 함이라는 건 왜 만드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3.0 시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웹 3.0의 그 효익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효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웹 3.0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웹 3.0은 이 웹에서의 모든 액티비티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한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웹 3.0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금융 인프라스트럭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웹 3.0에서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블록체인을 생각할 때 블록체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웹 3.0의 인프라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이제 어, 우리가 크립토 에코시스템이 크립토 생태계가 지금 파편화되어 있는 거, 프래그먼트. 제가 죄송하지만 제 그 프레젠테이션 PPT는 다 영어로 만든 이유가 나중에 이걸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영어로 뜰 생각이거든요.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렇더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크립토 생태계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블록체인이 트러스트레스, 무신뢰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결핍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실은 머처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디센트럴라이즈된 블록체인 비즈니스다 그러면 무조건 디파이 같은 게 큰 예가 되는 게 고금리를 주는
어,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은 혼지 스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루나에서 배우듯이 그런 문제가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돼 있다는 성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 갖고 있다는 거고 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은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반인이 알아야 돼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나는 몰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은 내가 몰라도 되는 거야. 실제로 몰라도 내가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거죠. 내가 웹 3.0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버롤 스트럭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오버롤 스트럭처를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어, 주 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은 블록체인 상에 있는 블록체인 에셋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에셋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에셋을 인터그레이트하는 그런 그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웹 3.0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웹 3.0에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웹 1.0은 우리가 리드 온리만 웹페이지 리드 온리만 하고 있다가 2.0에는 빅테크가 나오면서 빅테크들이 우리한테 인포메이션 서비스를 하면서 그 효익을 다 가져갔죠. 그 베네핏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구글이 나온 지 20년 지나면서 세계 최대 회사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 5, 6년 사이, 5, 6년에 나와갖고 10년, 20년쯤 돼갖고 세계 최대의 회사로 성장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빅테크. 그 웹 활동에 일반인들이 활동하는 모든 웹 활동에 그 효익을 구글이 다 가져가면서 거기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웹 3.0으로 오면서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은 웹 활동에서 생기는 모든 효익은 일반인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그래서 빅테크들하고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빅테크들하고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빅테크들이 지금처럼 자기한틱한 굉장히 큰 거대 기업이 아닌 조금 줄어든 기업들로 바뀌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웹 3.0에서 웹페이지에서 뭘 하는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프로토콜 이카노미라는 거예요. 왜 프로토콜 이카노미라는 게 중요해지냐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어떤 그 밸류 크리에이션이 되면은 그 밸류의 크리에이션 우리가 클릭하는 것 자체가 밸류 크리에이션 가치가 창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치 창출됐을 때 그 상황에서 거기서 생기는 어 저기를 베네핏을 거기서 생각하는 가치를 그 클릭할 때마다 나한테 와야 돼. 그 가치가 나눠져서 와야 돼. 중간에 누가 그 서비스 제공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져갈 만큼 가치를 가져가겠지만 클릭하는 사람이 가치 생산자로서 가치의 첫 번째 오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오너가 아니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려 그러면은 클릭할 때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하고 클릭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생산자고 한 사람은 소비자인 거예요. 생산자가 우리 일반인들이 그 데이터 생산자입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을 했을 때 그 생산자한테 그 가치가 와야 되는데 가치에 대한 게 나눠져서 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저희가 구현이 돼야 되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할 때 광고하는 사람이 광고비를 주게 돼 있고 그 광고비가 클릭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바인딩이 돼서 내가 클릭하는 순간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그
가치가 나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돌아가는 프로토콜 경제를 어떻게 돌릴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를 이 프레젠테이션 동안 웹 3.0하고 프로토콜 경제를 가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풀겠다고 얘기했던 문제들, 크립토 생태계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립토 생태계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폴리곤의 매틱 코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비트코인이나 BTC나 아니면 카다노의 에이다 코인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러면 다 다른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한 통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치 메타마스크를 가지고 있어 메타마스크에 그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메타마스크가 사실은 솔라나 같은 메타마스크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메타마스크가 BTC 네트워크나 BTC 네트워크가 안 돌아가고요. 죄송합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아니면 폴리곤이나 이더리움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같은 지갑에는 들어가 있더라도 서로 호환성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갖고 같은 베스킷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 나는 내가 그릇에다가 딱 담궈놓고 이게 노란 달걀, 빨간 달걀, 푸른색 달걀 같이 보면서 기분 나쁜 파란 달걀 빨리 해치워버리고 노란 달걀 빨리 다 사고 싶은 거거든요. 응? 빨간 달걀 없애버리고 싶어 어느 날. 없애는 게 만만치 않아.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한 플랫폼에서 한 방에 처리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 원인은 뭐냐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마다 호환성이 없어. 기술적으로 호환이 안 돼. 그런데 왜 호환이 안 될까요? 왜 호환이 안 되냐면은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호환성을 안 만들어. 심지어는 되게 재밌는 거는 이더리움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 사이에는 호환성이 있어요. 있어. 있는데도 서로 연결해 놓질 않습니다. 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스무드하게 내가 폴리곤 네트워크에 있으면은 폴리곤 네트워크에 있는 폴리곤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레이어 2거든요. 이더리움은 레이어 1이야. 같은 네트워크 다 똑같아. ERC20이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코인 토큰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토큰하고 여기 있는 토큰하고 서로 왔다 갔다 못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브릿지라는 걸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지금 그 파편화된 크립토 생태계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파편화된 그 생태계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베스켓에다 넣어가지고 서로 사실은 이게 한 베스켓에 넣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사실은 가능해요. 불편하고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네트워크마다 브릿지가 돼 있으면은 브릿지를 건너가는 서비스를 쓰면 되는데 브릿지를 건너가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또 비싸요. 그걸 비싸니까 건너갈 때마다 돈을 드럽게 많이 내.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폴리곤을 설계할 때 브릿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사람. 그래갖고 폴리곤 네트워크 만드는 사람이 브릿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카다노 만드는 사람이 브릿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나중에 브릿지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와갖고 브릿지를 만들어줘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킹 공격이나 이런 거에 방어가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블록체인 안에서는 조금 이따 보면 제가 공격이 잘 된다고 얘기할 텐데 그나마 잘 안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네트워크에서. 근데 자기 네트워크 아닌 데로 넘어가는 순간 해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갖고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요즘 해킹 대상 되는 게
어디에 주로 해킹의 대상이 되냐면은 브릿지에서 해킹의 대상이 됩니다. 브릿지는 처음부터 모르기 때문에 브릿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패치로 붙인 거예요. 패치로 붙이고 나니까 블록체인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그러면은 블록체인 이거 혹시라도 브릿지 만드는 사람들이 실수 한번 하면은 그대로 터지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이제 그래서 어쨌거나 브릿지를 사용해. 브릿지를 사용하는데 그 브릿지 할 때마다 우리가 브릿지를 사용할 한 베스켓에 넣을 수 있다고 지금 앨리스가 나는 자산이 있는데 난 10만 불이 있는데 10만 불의 자산을 내가 한 베스켓에 매틱 20%, 에이다 20%, 솔라나 20%, BTC 20%, 이더 20% 해갖고 내가 늘 그거 갖고 싶어. 왜냐면 나는 내 위험을 분산해 갖고 싶어.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에다 모든 것을 한 베스켓 하나에다 다 담글 수는 없잖아. 나는 BTC밖에 모르니까 BTC만 살래. 근데 오늘은 BTC가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이더리움은 다소 오르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는 리스크를 해칭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게 여러 개에다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도 다미넌트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베스켓에다 다른 자산을 넣고 그거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20%를 저기하고 뭐냐 20%를 항상 내가 갖고 있고 싶을 때 예컨대 이 중에 솔라나가 가격이 확 떨어졌어. 근데 20%를 저기 유지하려고 그러면 솔라나를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이게 너무 떨어져니까 이건 날려버려. 우리 솔라나를 없애버리고 다른 걸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리포지셔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베스켓에서는 리밸런싱하고 리포지셔닝 할 때마다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들려야 되고 그거 할 때마다 해킹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파편화된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거. 그런데 파편화되어 있는 게 더 나쁜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해킹을 굉장히 쉽게 당해요. 파편화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시장이 작으면요. 시장이 작으면 해킹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요거 어디 갔나? 갑자기 없어졌네. 해킹을 왜 당하냐면은 여러분들 BTC가 해킹을 잘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그 비트코인이 제일 크잖아요. 해킹을 제일 안 당하는 네트워크인데. 비트코인이 왜 해킹 안 당하는지 아세요? 비트코인이 해킹 잘 당한다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51%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는 뜻으로 얘기할 때 전문 용어는 사운드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51% 해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항상 사운드합니다. 항상 사운드 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51%를 가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언제든지 해킹할 수 있게 완벽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1%를 가지면은 쉽게 그 시트코인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왜 해킹을 안 당하냐면 비트코인은 생태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생태계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은 해킹을 하려고 그러면 본전이 너무 크게 들어서 해킹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 공격들이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거든요. 51% 공격이라든지 사이빌 공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 그 공격들 셀피시 마이닝 공격 나는 제가 옛날에 함부르크 대학 가서 어, 유럽 대학들 그 독일 학생들 상대로 한 15시간 강의를 했을 때 해킹 기법에 대해서만 15시간쯤 강의를 했었거든요. 15시간 하면 한 50가지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50가지 그 해킹되는 것들이 다 잘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은 왜 해킹을 안 당하냐 하면은 생태계가 커서 본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생태계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그 알고리즘을 쓰는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쓰는 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걸핏하면 해킹을 당해요. 왜냐하면은 사이즈가 딱 좋아. 내가 10,000불, 20,000불쯤 들이면은 한 70,000불 벌 수 있어. 처음에는 한 20만 불 들이면은 한 8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벌었는데 이게 쪼그라들어가 있고 비트코인 BTG라는 코인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시면 안 되는 코인입니다. BTG라는 코인은 생태계가 작아. 그리고 채굴기를 그거 렌트하는데 한 10,000불, 20,000불이면 빌려요. 렌트를. 그럼 렌트 해갖고 채굴해갖고 7만 불 버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해킹하고 언제든지 내가 돈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해킹 공격이 사운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운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은 파편화된 그 생태계는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하면은 생태계가 그 사람들이 어, 서로 호환성이 없는 건 우리가 머리를 뒤통수를 때릴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폴리곤이나 카다노나 솔라나나 뭐 BTC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생태가 그런 대로 커. 그래서 해킹은 잘 안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베스킷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거를 한 베스킷에다 넣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술을 PO, Proof of Reserve라는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Proof of Reserve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앨리스가 코인을 만들었을 때 솔라나 코인을 만들었을 때 솔라나 코인을 이 플랫폼에서 저기 앨리스를 위해서 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코인을 사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앨리스는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은 Proof of Reserve라는 걸 만들어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보증을 해줄 수 있어요. 플랫폼에서. 그럼 앨리스는 자기가 알 필요 없이 이 우리 플랫폼에서 코인만 갖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여기서 앨리스가 갖고 있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 하면은 실제로 그 크립토화폐라는 게 가상자산이잖아요. 그 가상자산이 이제 그 정부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가상자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상자산을 가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상의 가상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써서 지금 우리는 가상자산을 써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상자산을 그 앨리스 에셋 베스켓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앨리스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거는 가상자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는 실제로는 솔라나에 있는 자산을 확보했다가 그 자산을 앨리스한테 알로케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상 자산을 마구마구 어, 발행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프로텍션을 해주냐 하면은 실제로는 저기를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보증을 해준다 그럽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가상자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블록체인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리얼 월드에 있는 리얼 에셋까지도 우리가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거기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블록체인의 문제 처음에 파편화의 문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무신뢰성이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트러스트 없이 이제 블록체인이 그거잖아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뭐냐,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신뢰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신뢰는 누가 만들어줘? 블록체인의 블록들이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블록체인의 무신뢰성이 아예 결핍돼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결핍돼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제3의 기관이 처음에 개입이 돼서, 제3의 기관이 은행이에요. 그죠? 은행이나 아니면 무슨 중고나라, 아마존 이런 제3의 기관이나 아니면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엔티티들이 저거를 상품에 대한, 상품 제공자에 대한 트러스트를 제공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 무신뢰성이고, 그 무신뢰성을 통해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중간에 은행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항상 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털리느냐? 51% 해킹에 대해서 사운드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이빌 어택에 대해서 사운드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51% 어택이 BTC 골드에 대해서 사운드합니다. 그리고 사이빌 어택도 BTC 골드에 대해서 이 BTC 골드 스타일의 알고리즘을 가진 거에 대해서 다 사운드합니다. 거의 비트코인 다 유사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블록체인들은 다 유사합니다. 요번에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POW를 썼기 때문에 51%였는데요. POS로 넘어가면서 조금 높아져갖고 66%, 67%가 되면 67% 공격이 되면은 해킹이 가능합니다. 해킹 공격이 가능합니다. 67% 해킹에 대해서 해킹은 이더리움 버전 2에 대해서 사운드한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트러스트레스가 처음부터 있기는 한 거야 하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 이거 트러스트레스 무신뢰성이 보장은 되는 거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근데 무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주로 쓴 게 리워드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구조입니다. 리워드하고, 그러니까 마이닝 하는 사람들은, POW에서 마이닝 하는 사람들은 10분마다 비트코인을 3.75, 3.25개를 받는다든지, 3.75개인가요? 3.75개를 받는다든지, 6.25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리워드를 받으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리워드보다 도둑질하는 게 커지면은, 그러면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가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리워드 페널티 룰, 요번에 이더리움 2로 넘어가면서 POS로 가면서 똑같습니다. POS를 한 사람들은 이더리움 32개를 디파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선 마이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이닝이 확실하게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이닝 리워드가 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이닝 리워드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러고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 POS 하는 사람들한테. POS 32개, 이더 32개 집어넣으면 마이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마이닝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32개 집어넣고 인센티브를 리워드를 받는데, 리워드가 내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난 해킹하는 대로 조인을 할 거예요. 누군가가 해킹할 거 아니에요. 67% 우리 모으자 그러면 누군가가 67% 모을 거잖아요.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트러스트레스니스가 항상 100% 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트러스트레스니스가 어떤 식으로인지 보완이 돼야 되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거예요. 소울바운드 토큰은 지난 5월에 뷰테린이 자기 그 친구들하고 제안을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뷰테린이 제공을 하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건데 이 소울바운드 토큰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여태까지 테크놀로지가 무슨 금융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울바운드 토큰을 뭐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거를 추적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토큰을 저기 뭐냐 양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딱 붙어서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쁩니다. 단지 그 지갑에 딱 붙어서 그 지갑에서 양도가 다른 지갑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뷰테리는 뭘로 쓰고 싶어 했냐면은 우리가 학력 보장할 때 우리 대학교 졸업장 받으면은 거기에 소울바운드 토큰으로 집어넣어갖고 한번 붙으면은 다른 데로 양도가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저기를 받았어 라이센스를 받았어 뭐 운전 라이센스를 받았어 그것도 소울바운드 토큰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그 증명서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증명을 받았어. 그럼 나한테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을 그런 걸 만들 때 소울바운드 토큰을 우리 사용하자. 교육이나 아니면 이 사람 직장 경력이라든지 경력, 교육 이런 거에 쓰자고 만들어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우리로 보면은 지금까지 컴퓨터 알고리즘,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이 금융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제3의 기관이 제3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대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그 주장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무신뢰성이 잘 터지는 거잖아. 우리 솔직하게 하면 잘 터지는 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소울바운드 토큰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인간을 트랙하는 거예요. 인간을 트랙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성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은행이 서비스를 할 때는 은행이 뭐를 했습니까? 은행이 우리 일반인들을 트래킹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을 트래킹해갖고 그 트래킹하는 레코드를 가지고 크레딧 체크를 해줬잖아. 우리는 그게 크레딧 체크 필요 없고 블락으로 가능한 거야. 이러고 여태까지 주장을 해온 거잖아요. 지난 10몇 년 동안. 근데 그 우리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성을 다시 집어넣어야 돼. 인간에 대한 트래킹 시스템을 다시 집어넣어야 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휴머니티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소울 바운드 토큰은 인간성의 회복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바로 다오가 발행을 해갖고 우리 플랫폼에서 발행을 하는 토큰이 아니고 다오가 발행을 하면은 그게 제3의 기관이 저기를 해주는데 다오는 어떤 거냐면 제3의 authorized 저기 옛날식의 제3의 기관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사람들. 그래갖고 사람들의 모임에 의해 가지고 그 소울 바운드 토큰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블록체인에다가 인간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무신뢰성을 보완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으려고 했던 건 지금 탈중앙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잘 돌아가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탈중앙 이 그림이 중간에 없어졌는데 탈중앙화된 그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까지 디파이들이 사실은 어떤 다오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고 다오에 의해서 돌아가는 척만 했어 사실. 그죠? 우리가 루나 보면은 루나가 다오가 있는 척은 했죠. 처음에 다오는 아예 없었어 사실. 루나 같은 경우. 그러면서 디파이 막 만들어서
꼭 디센트럴라이즈된 파이낸싱인 것처럼 흉내는 막 냈어요. 실제로 거의 많은 저기들이 그랬고요. 많은 그 금융 그 디파이들이 그랬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자기가 위험에 빠질 때쯤 되니까 작년 1월인가 만들었잖아요. 작년 1월에 위험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 루나 다오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권도영 씨가 대주주였단 말이죠. 그래갖고 사실은 디파이 흉내를 내면서 실제로 센트럴라이즈도 있었다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된 거는 거의 폰지 스킴식으로 폰지 사기처럼 거의 뭐 20% 30%막 줘.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20% 30% 아니면 100% 받아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당연한 걸로 생각할 때 그게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들이야. 왜곡돼 있다는. 그 왜곡된 것들을 우리가 이런 플랫폼, 신뢰성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빌드를 해가지고 서로 거기에서 사용되는 가치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루나 플랫폼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권도영 씨가 다 가져간 거예요, 사실. 권도영 씨하고 신혜성 씨하고 다 가져간.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 거기서 창출된 거의 모든 죄 부는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얼마나 복잡한지 스마트 컨트랙트 할 때마다 코드가 러래요. 프로그램 코드가 겁이래.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뒤에서 아까 얘기하는 게 프로토콜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뒤에서 웹 3.0의 수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클릭할 때마다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수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 알아야 돼? 그렇게 어려운 걸 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모르더라도 클릭 해가지고 우리가 바인딩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앨리스가 자기 베스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베스킷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금융상품을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금융상품이라는 게 뭐 지금 우리 레거시 금융에서 사용되는 뭐 ETF나 아니면 디렉트 인덱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금융에서 사용되는 금융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와서 구현을 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와서 구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구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모르면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거 몰라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 비전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웹 3.0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웹 3.0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어져서 처음에 아까 공유했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에 있는 그 자산들이 있고요. 가상 자산들이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 있는 실 자산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 못 하더라도 할 수 있게 저기 할 수 있게 그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게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어 템플릿 스타일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DTF, DIF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전통 금융에서 많이 사용된 DTF 죄송합니다. 일반 전통 금융에서는 ETF라고 그러는 거. 우리 전통 금융에서 디렉트 인덱싱이라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이 클릭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프레임워크에 있는 템플릿들을 통해서 내가 나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면은 만들 수 있게 우리 플랫폼에서 구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팩토리라는 게 있어갖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팩토리야 공장이야 스마트 컨트랙트 공장에서 내가 예컨대 이제 어디 가서 뭐 책상을 만든다 그러면 책상 다리하고
드라이버 하고 있으면은 만들잖아요. 책상 다리하고 판넬 하고 있으면은 책상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가 저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뭐죠? 책상 조립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갖고 조립할 수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조립해 갖고 만들어서 심지어는 팔 수도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와서 남이 만든 거 사서 쓰면 되고, 그죠? 실제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와서,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메이커 스페이스는 공방입니다. 공방. 자기가 만들어서,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프로그래밍은 전혀 모르지만 금융에서 지난 20년, 30년 동안 일해갖고 난 요렇게 만들면 되는 거 내가 알아. 그럼 여기 와서 만드시면 돼요. 만들 수 있게 구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이 솔라나 토큰이나 뭐 이더리움 토큰이나 이런 거 가지고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장에 있는 뭐 무슨 귀금속이나 리얼 이스테이트나 아니면 무슨 뭐 펀드나 무슨 주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심지어는 데이터 가지고도 자산화를 해가지고 토큰화를 해서 그걸 갖고, 아까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실자산도 가상 실자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토큰화를 해서 그걸 만들어. 근데 실자산에 존재하는 자산인 건 어떻게 알아? 아까 proof of reserve를 하면 돼. proof of reserve는 누가 보증을 하는 거야? 아까 soulbound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프루프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우리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갖고 있어. 뭐 이더리움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솔라나 갖고 있어. 그러고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갖고 기분 좋고 이거 가격이 올릴 거야 하고, 그러고선 밤에 잘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오늘처럼 갑자기 막 떨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심정이. 하지만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내가 리얼 이스테이트 토큰화된 것도 좀 사서 넣어놓고 섞어 놓으면은, 리얼 이스테이트는 어떤 때는 떨어지고 가상자산은 어떤 때는 안 떨어지고 이러니까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보완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체 생태계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을 우리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알고 보면 마지막에는 우리 플랫폼에서 거의 모든 금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웹 3.0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everyday financial needs를, everyday financial 활동을 우리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는 일반인들이 이걸 사용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기로 웹 3.0의 베네핏을 우리가 나눠줄 거니까. 그죠?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파이낸셜 프리덤까지 얻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주주 자본주의라는 거, 주주 자본주의가 이제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주 자본주의,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가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번 팬데믹이나 아니면 새로운 이 경제 위기, 이번에 오고 있는 경제 위기를 실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주주 자본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조차도 굉장히 의문이 많이 되는데,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우리가 이해관계자 캐피탈리즘이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갈 수 있느냐? 저는 우리가 마지막에 갖는 비전은, 우리가 그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의 플랫폼이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웹 3.0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